우리가 지난 시간에 디퓨즈하고 리플렉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사실 디퓨즈하고 리플렉션을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쓰는 게 뭐냐면 그 아래에 리프렉션이라고 하는 이 값입니다. 이 값을 보시면 리프렉션, 굴절이죠. 굴절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굴절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렉탱글 천콤마천 하나 그렸고요. 그 다음에 체크 무늬가 있을까요? 여기 체크 무늬를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릭에 디퓨즈에 바로 여기를 클릭합니다. 맵을 클릭하는 거죠. 이렇게 맵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맵들이 있는데 이렇게 얘를 누르면 여러 가지 맵들이 있는데 비트맵은 내가 이미지를 가져온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체커 보이시나요? 체크무늬 만드는 맵입니다. 그러니까 비트맵을 제외하고 여기 비트맵, 여기 칼라 얘네들을 제외하고는 여기 있는 맵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두 개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두 개의 맵을 하나로 합성하는 맵이고 여기 체크무늬라든지 타일이라든지 크로스라든지 얘네들은 3D 맵이라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맵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맵이 나오게 됩니다. 흰색, 검정색이에요. 네,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색에 제가 초록색으로 바꿔봤습니다. 잘 안 어울리네. 그러면 좀 어색하지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 재질을 여기다가 부여해 보도록 하죠. 더블 클릭하고 셀렉트. 자, 그러면 렌더링 해보면 되겠죠, 그죠?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체크무늬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자, 트리플 클릭하고 메이크 그룹. 그 다음, 자, 여기다가 서클을 하나 그리고요. 제가 푸시앤풀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 재질에다가 투명도 재질을 줄 겁니다. 자, 질감을 하나 또 만들어 볼까요? 매티리얼, 제너릭, 아무것도 안 하고 리프렉션 값만 최대로 올린 다음 다시 어플리트 셀렉션. 그러면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투명해진 거 보이시죠? 리플렉션 값만 줬습니다. 리플렉션 값만. 그리고 렌더. 그러면 여기 굴절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어져서 보인 거 보이시나요? 100% 투명하게 해버리면 굴절률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여기 IOR 값이 있습니다. 이 IOR 값이 굴절률이라고 합니다. 굴절률. 물체가 사물을, 그러니까 투명한 사물을 통과할 때 많이 구부러질 거냐 아니면 그냥 통과할 거냐 이 굴절률입니다. 굴절률인데 1은 아무것도 굴절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렌더링하면 이렇게 나와요. 굴절하지 않기 때문에 렌더링하면 그냥 말 그대로 반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투명한 상태 혹은 반투명한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1.6이라는 값 있잖아요. 이건 물의 굴절률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물을 통과할 때 굴절을 하잖아요. 그 굴절률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왜곡이 되어져서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IOR 값을 고쳐보시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 트랜슐런스 같은 경우는 그 물인지 아니면 혹은 그거보다 조금 더 딱딱한 재질인지 유리인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는 게 트랜슐런스고, 자,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오파시티 맵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것들을 찍어라 그러면 디퓨즈, 리플렉션, 리프렉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오파시티, 그 다음 범프, 이 정도 많이 쓰는데, 이 범프보다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죠. 일단 오파시티입니다. 오파시티는 불투명이란 뜻입니다. 자, 제가 재질을 하나 만들어 보죠. 자, 얘는 지우고 다시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려보시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똑같이 매트리얼을 만드는데 제너릭입니다. 디퓨즈에서 맵을 불러올 겁니다. 비트맵이요. 자, 바로 여기 제가 맵소스 복사해드렸을 거예요. 그죠? 자, 맵소스를 찾아보시는데 나무 맵소스가 있습니다. 여기 나무라고 하는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두 개씩 짝 지워져 있습니다. 자, 찾아보시죠. 오파시티 맵은 이렇게 두 개 써야 돼요. 두 개 써야 됩니다. 얘는 디퓨즈로 들어오고 얘는 오파시티로 들어오고. 근데 이게 png 파일이라 재밌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선택하고 열기. 그러면 이렇게 디퓨즈로 들어오게 됩니다. 디퓨즈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얘를 자, 넣어 볼까요? 투명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근데 이거 속으면 안 돼요. 이거 속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맞춰 놓으면 어떤가요? 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이거 png 파일이라 이렇습니다. 자, 렌더링을 한번 해보죠. 그럼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에 투명한 부분이죠? png 파일의 투명한 부분인데 이렇게 까맣게 나와요. 이해되시죠? 자,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오파시티 맵에다가 이미지를 불러오죠. 어떤 이미지냐면 바로 얘예요. 이거 포토샵에서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한 짝으로 포토샵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파시티 맵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불러들인 이미지의 검정색은 투명, 흰색은 불투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불러들인 이미지의 검정색은 투명, 흰색은 불투명. 선택하고 열기. 자, 그러면 여기에 같이 들어갔을 거란 말이죠. 그죠? 자, 렌더링. 투명한 부분, 검정색 부분이 투명해졌죠. 그러니까 마치 나무가 서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 뒤에 그림자도 한번 보세요. 그대로 투가 돼서 그림자도 나무 그림자 그대로 만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나무 모델링을 넣게 되면 용량을 많이 차지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때요?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거죠. 이게 용량을 적게 차지하는 방법으로 이 오파시티 맵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얘에다가 어떤 걸 주냐면 make 컴포넌트를 줘버리는 거죠. make 컴포넌트를 하는데 항상 카메라를 따라가게 하고 그림자를 꺼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항상 정면을 향하고 있겠죠. 어떤 방향을 가든지 간에 이렇게 정면을 향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런 경우는 좀 낫겠죠. 이렇게. 그죠? 이런 방법들을 응용하시면 됩니다. 제너리 똑같아요. 이미지 2장 불러올 겁니다. 이미지 2장 불러올 건데 디퓨즈에다가 뭘 불러올 거냐면 벽돌이요. 여기 보시면 칼라 벽돌하고 흑백 벽돌 두 개 있죠. 이거 하나 무시하고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입니다. 벽돌 폴더에 들어오시면 돼요. 얘는 칼라는 디퓨즈로, 얘는 범프로 들어오면 돼요. 선택하고 열기. 자, 그 다음에 지정해주고. 자, 근데 밋밋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건 밋밋해요. 그래서 어떻게 주느냐? 여기 범프에다가
범프에다가 이렇게 범프 맵에다가 맵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렇게. 얘를 불러오시면 돼요. 흰색엔 검정색. 자, 얘를 렌더링 해보죠. 효과는 그렇게 그러니까 크게 나진 않아요. 아주 미미하게 나와요. 이렇게. 요철감 있게 나옵니다. 검정색, 그러니까 불러들인 이미지의 검정색은 오브젝트를 안쪽으로 밀고, 불러들인 이미지의 하얀색 부분은 오브젝트를 바깥으로 빼버립니다. 그래서 엠보스라고 하죠. 요철, 오톨토톨한 요철감 있는 엠보스 느낌이 나게끔 하는 걸 범프 맵이라고 합니다. 다시 보세요. 디퓨즈에는 어떤 게 들어와요? 칼라가 들어오고, 범프에 있는 여기에는 흑백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마운트 값이 이제 얼마만큼 세게 일어날 거냐, 이걸 조절하는 겁니다. 조금 더 이렇게 강렬하게 일어나기는 합니다만 뭐 그렇게 크게 차이지진 않아요. 자, 한번 해보시죠. 범프 맵은 그렇게 크게 효과 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요. 그죠? 네. 엠보스 느낌인데 이렇게 멀리서 보면 좀 그럴싸해요. 제가 원하는 건 이게 아닙니다. 자, 다시 보시죠. 이번에는 범프 맵을 클리어 하겠습니다. 오른 버튼 누르고 클리어. 그러면 범프 맵은 클리어 됩니다. 다시 볼까요? 여기서 오른 버튼 누르시면 돼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이렇게 오른 버튼 누르시면 클리어가 나와요. 그래서 질감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클리어 해보시고요. 자, 뭘 쓸 거냐면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걸 쓸 겁니다. 근데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없어요. 자, 어떻게 찾냐면 여기 더하기 표시 있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맵들이 더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여기에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범프 맵보다 한 100배 정도는 더 효과가 커요. 범프 맵은 렌더링 할 때 이미지에다가 적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치 올록볼록한 느낌이 나게끔 하는 게 범프고,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오브젝트에다가 작용을 합니다. 오브젝트에 직접 작용해서 오브젝트가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값을 강하게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룹에 줘야 됩니다. 그룹에 줘야 들어가요. 제가 몇 번 실수한 게 그거예요. 보통 맵은 면에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룹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근데 얘만큼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고 봤더니 그룹에다가 줘야 돼요. 그룹에다가. 질감을. 자,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얘를 켜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불러옵니다. 자, 똑같은 이미지예요. 자, 이 이미지를 여기다 주었습니다. 얘한테 준 거죠. 자, 렌더링. 만약에 안 되면 다시 줘야 돼요. 어떤가요? 오브젝트가 변형이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오브젝트가 이렇게 변형이 생겨버린 겁니다. 이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에요. 이 부분 보면 원래 여기 면이잖아요. 근데 튀어나온 거예요. 어마운트 값에 의해서. 자, 한번 렌더링 해보시죠. 어마운트 값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어마운트 값이 있어서 이 어마운트 값을 조절을 하고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값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벽돌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 지금 같은 경우 모델링을 해서 표현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컴퓨터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걸 모델링을 하더라고요. 벽돌 한 장 한 장 다 모델링을 하더라고요. 컴퓨터가 받쳐주면 해도 돼요. 근데
컴퓨터가 안 된다 그러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SF 영화 중에 왜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영화들 있잖아요. 그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주에서 대기권을 돌파해서 지구로 이렇게 막 들어와요. 그러면 이렇게 산맥이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비행기에서 이렇게 아래 내려보면 이렇게 산맥이 보이잖아요. 그런 거 전부 다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되게 강하게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 일일이 모델링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아예 맵으로 처리하고 넘어갑니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그거 다 모델링 하더라고요, 요즘. 컴퓨터가 너무 좋아진 탓이 거예요. 요즘 말하는 나 때는. 나 때는. 그거 아세요? 타이타닉. 그거 나왔을 때, 타이타닉 렌더링 데이터가 2TB였다 그러더라고요. 2TB. 근데, 그때 당시, 하드디스크가 800메가 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느렸던 거죠, 그때는. 근데 지금 하드디스크 800메가는 쳐다도 안 보죠. 기본 테라로 나오는데, 하다못해 USB조차도 그렇게 나오는데, 그죠? 기가 단위로 나오는데, 그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나 때는. 근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도 오브젝트를 왜곡시켜가지고 표현하는 거라 생각보다 렌더링 할 때 시간을 좀 잡아먹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에미시브라고 하는 발음 조심하시고 예요. 얘는 자기 스스로 빛을 내는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조명처럼 나오는 건데 얘는 야광 효과라고 보시면 맞아요. 지우고 제가 여기다가 똑같이 원을 그리고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질감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렌더링. 특별히 딴 거 할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렌더링 해 보시면 돼요. 컬러하고 인텐시티가 밝기 값입니다. 그러니까 밝기 값이 있으니까 이렇게 밝기 값을 가지고 조절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밤으로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시간을 밤으로 조절하고 렌더링하면 효과를 확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 재질은 간판이나 이런 데 보면 네온등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많이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쓰는 것들이 여기 오버리드 머티리얼 있네요. 오버리드 매티리얼. 나머지는 넘어가셔도 좋고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쓸 건데요.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재질을 좀 강제적으로 쓸 건데요. 자, 여기다가 제가 빨간색을 줄 겁니다. 일단 날짜도 다시 낮아로 바꾸고 그 다음에 컬러 제가 이렇게 빨간색을 줬습니다. 다시 그리고 이제 그룹하고 다시 렉탱글 얘는 그냥 냅뒀습니다. 자, 이렇게 뒤쪽으로 가서 렌더링 해볼까요? 저기도 줘야 되는군요. 인바이런먼트에서 GI 값 체크해 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렌더. 여기 물들은 거 보이시나요? GI 값 활성화 시켜주고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이쪽은 괜찮은데 여기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뒤로 돌려서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빨갛게 물듭니다. 스크린이 어둡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가 이게 색상이 이렇게 물드는 게 나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한 번씩 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재질에다가, 이렇게 파란색 재질을 줘봤습니다. 푸르스름한 재질이에요. 보시면 이렇게 재질 두 개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하나는 빨강색, 하나는 푸르스름한 재질. 자, 이렇게요. 자, 얘는 빨간색 재질이고, 얘는 제가 이렇게 푸르스름한 재질을 하나 더 부여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매트리얼 라이브러리에 이렇게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두 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컬러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있고,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을 기억 못하면 안 돼요. 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오버리드입니다. 오버리드가 덮어쓰기란 뜻이에요. 오버리드 매트리얼을 주게 되면 이렇게 재질을 덮어쓸 수 있게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버리드 매트리얼이에요. 보시면 베이스 머티리얼 있죠. 베이스 매트리얼에 지금 우리가 썼던 매트리얼을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안 나오네요. 자, 얘가 기본인데 얘가 기본값이 컬러만 있어서 그럴까요? 오버리드. 자, 클릭하면 안 나오네요. 제놀이만 나오네요. 매트리얼이 아니라서 그런가 봅니다. 자, 다시 해보죠. 그거 누르니까 나오나요? 네. 저는 왜 안 나올까요? 옆에 이거요? 그거 누르니까 컬러 선택. 맞아요. 얘를 해야 되는군요. 얘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기 나오네요. 베이스 매트리얼이 기본이죠. 그 다음에 여기 GI 값. 이 GI 값을 H1 바로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한테 주냐면 이 빨간색 재질한테 주셔야 돼요. 선택하고 셀렉트. 다시 렌더링 하게 되면 물드는 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버리드 매티리얼은 재질이 GI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광원으로부터 빛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빛이 오브젝트에 부딪혀서 이렇게 튕겨 올라간단 말이죠. 이때 튕겨 올라갈 때 이 재질을 그대로 끌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드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버리드 매티리얼은 바로 그걸 잡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강제로 잡아주는 거죠. 기본 재질은 이 재질입니다. 여기다 미리 만들어 놔야 돼요. 이렇게. 기본 재질은 이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할 때 기존에 여기 있는 이 색상에서 색상 정보를 가져가지 말고 여기 있는 그러니까 GI 값에 내가 넣어놓은 이 값을 가져가세요.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물드는 걸 막아버리는 거죠. 보통은 그냥 두기는 하는데 좀 이렇게 색감이 과한 것들 있잖아요. 지금처럼 빨강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일부러 오버리드 매티리얼을 이용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재질은 이 정도 체크하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존에 썼던 이 매티리얼, 여기 있는 매티리얼,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오늘 공부한 여기 있는 매티리얼들을 가지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렌더로 넘어오시면 돼요. 렌더 셋업. 순서대로 보시면 엔진이 있습니다. CPU라고 하죠. 보통 CPU로 렌더링 하는 거하고 그 다음 RTX GPU로 렌더링 하는 거하고 이렇게
이 CUDA라고 하는 요게 이제 GPU고 RTX가 이 두 개 통합해서 쓴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렇게 통합 어떤 걸로 렌더링 할 건지 렌더 계산을 뭘로 할 건지 여기서 이렇게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속도가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그래픽 카드에 보면 GPU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GPU를 가지고 렌더링을 쓸 건지 아니면 CPU를 가지고 렌더링을 할 건지 아니면 두 개 다 가지고 렌더링을 할 건지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CUDA로 놓으면 CPU하고 GPU를 동시에 쓰니까 렌더링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비활성되기도 해요. 이렇게 얘네들이 비활성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CPU로 놓고 사용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할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우리가 버킷으로 렌더링 할 건지 보통은 이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렌더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렌더링을 하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맵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조도를 체크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하는데 화면 전체 맵을 렌더링하고 그 다음 전체 조도 계산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프로그레시브를 꺼버리면 이렇게 버켓으로 이렇게 하나씩 다 렌더링해서 넘어가게 돼요. 이 프로그레시브를 체크해 놓으면 이렇게 놓게 되면 렌더링이 조금 늦어요. 왜냐면 화면 전체를 렌더링 해야 되니까 조금 늦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프로그레시브를 끄고 렌더링을 합니다. 그 다음 이 퀄리티요. 퀄리티는 품질이란 뜻입니다. 렌더링에 대한 품질인데 이 품질을 로우나 베리 로우로 놓으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미디엄으로 놓고 쓰죠. 근데 클라이언트한테 제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하이나 혹은 하이 플러스, 좀 다시 말하면 베리 하이로 놓고 렌더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픽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잘 렌더링이 됩니다. 근데 대신에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똑같은 거지만 미디움으로 10분이 걸렸어요. 그럼 베리 하이로 한 2시간, 3시간 걸리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은 미디움 값을 많이 써요. 보통은 미디움 값을 쓰고 일부만 바꾸는 겁니다. 일부를 어떻게 바꾸냐? 여기 보세요. 여기 노이즈 리밋하고 여기 미니멈 디바이스하고 맥시멈 디바이스 있죠? 이 값이 이렇게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 중에 여기 노이즈 리밋이라고 하는 거 있습니다. 이 값을 바꾸는 겁니다. 보통 0.04잖아요. 0.04인데 하이로 놓으면 0.01이고 베이리 하이로 놓으면 0.005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0.01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품질이 좋아지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가 커스텀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노이즈가 뭐냐면, 노이즈 리밋이 뭐냐면은, 빛이 부족하면 화면에 점들이 찍혀요. 화면에 점들이 찍혀요. 빛이 부족하면. 근데 그 점들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미디엄으로 놓으면 0.04잖아요. 그러니까 점들의 크기가 0.04인데 내가 이거를 줄여버린 거죠. 0.01로. 그럼 4분의 1로 줄어들었겠죠. 0.04에서 0.01로 줄었으니까. 그러니까 빛이 없더라도 똑같은 빛이라도 품질이 더 좋아지게 돼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0.05 이렇게 써버려요. 여기만 노이즈 리밋을 더 낮추는 거죠. 그러면 노이즈를 잡아줘요. 그러니까 노이즈를 잡는 방법들이 제일 첫 번째가 이 노이즈 리밋을 바꾸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디노이저를 체크하는 거죠. 노이저, 디노이저 이렇게 되는 거죠. 노이즈를 없애겠습니다. 프로그램상으로 노이즈를 자동으로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저 퀄리티의 노이즈 리밋하고 디노이저를 체크해버리면 렌더링 할 때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여기 있는 카메라는 잘 안 써요.
여기 있는 값은 잘 안 써요. 여기 보시면 보통 이렇게 타입에 보면 스탠다드 카메라가 있고 VR 카메라가 있습니다. 가상현실용 카메라예요. 그래서 구형태의 파노라마 카메라, 큐브맵 카메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상현실에 3차원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보셨나요? SNS 같은 데 보면 어안 렌즈 입에다 물고 막 뛰는 거? 그게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입니다. 큐브맵은 뭐냐면 말 그대로 육면체로 이렇게 렌더링을 해줘요. 육면체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딱 접는 겁니다. 그러면 마치 입체감 있는 영상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상현실을 여기서 굳이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무시.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스테레오라고 있죠. 그 스테레오도 가상현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가상현실은 고글을 쓰고 안경을 쓰고 이렇게 입체감 있게 보잖아요. 근데 옛날 한 10년 전, 20년 전 가상현실은 편광이라고 했습니다. 편광. 어디 가면 볼 수 있냐면 박물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안경 쓰면 입체로 보이는 영상들이 있어요. 영상이 이렇게 두 개로 나옵니다. 가장 쉬운 것 중에 뭐냐면 그 편광 중에 가장 쉬운 게 안경을 쓰는데 빨간색 셀룰로이드하고 파란색 셀룰로이드 쓰고 입체 영상 봤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바로 스테레오 VR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셀룰로이드를 이용해서 색감을 이용해서 한 거고, 그보다 이제 조금 더 진보된 게 뭐냐면 편광이요. 저기서 빔 프로젝트에서 이렇게 편광이 나가는 거죠. 저기 렌즈 앞에다 편광경을 이렇게 붙여놔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를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이렇게 가로로 된 편광, 하나는 세로로 된 편광. 나도 안경을 쓰는데 하나는 이렇게 가로 편광, 하나는 세로 편광.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로 쪽 빔 프로젝트는 가로 쪽 눈으로 들어오고, 세로 쪽 빔 프로젝트는 세로 쪽 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입체로 보이게 됩니다. 좀 자연사 박물관 같은데, 혹은 어디지? 스타천문대에 가면 알아요. 혹시 가보셨나요? 스타천문대라고 청양에 있어요. 옛날에 1박 2일 강호동에 있을 때 거기 가서 촬영한 적이 있는데, 밤에 거기 가면 영상 보여주거든요. 입체 영상 이게 안경 쓰고 봐요. 그거 제작할 때 쓰는 게 스테레오 VR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익스포저, 여기 보면 익스포저 밸류라고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 조절을 하는 거예요. 이 값이 커지면 어두워집니다. 이 값이 낮아지면 밝아져요. 보통 그냥 오토 체크하면 알아서 값을 조절을 해줘요. 근데 우리는 이 값을 안 쓰는 거죠. 그럼 어디 있는 걸 써요?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바로 여기 어드밴스 카메라 파라미터, 얘를 쓰는 겁니다. 얘를 여기서 조절하면 이 익스포저 밸류 값이 조절이 돼요. EV 값이 조절이 됩니다. 여러분들 휴대폰 보면 EV 값이 나와요. 프로 모드 들어가면 이 EV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EV 값 가지고 밝기를 조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얘는 쓰지 마시고 여기 있는 카메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전에 이 카메라 값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었죠? 네. 필름 센서시티브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필름 감도라고 합니다. 필름에는 빛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이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오면 100개의 입자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얘가 200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의 입자가 하나 들어오면 200개의 화학 물질이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빛에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때, 어두운 곳에서 사진 찍을 때 얘를 높이는 거죠. 그러면 사진이 밝게 나오게 돼요. 그 다음에 어퍼처는 조리개 값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리개 다 개방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F 넘버라고 해요. 1, 1.2, 2, 2.4, 4, 4.8, 그 다음에 6, 그 다음 8, 이런 식으로 가요. 숫자가. 예를 들어서 8 그러면, 아니 2라고 하면 조리개를 2분의 1로 줄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줄여졌으니까 빛의 양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진은 어둡게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빛의 양이 많이 들어가니까 사진이 밝게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비교해 보면 돼요. 자, 렌더. 이 정도 나왔어요. 그냥 밝기가. 여기 보면 지글지글하죠? 이렇게 지글지글하죠? 노이즈 값입니다. 근데 렌더링 싹 하고 나면 노이즈가 하나도 없죠. 디노이저로 다 지워서 그렇습니다. 자, 제가 영역을 요만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의 조리개를 제가 4로 바꿨어요. 8에서 4로 바꿨다는 얘기는 그만큼 조리개를 열었다는 뜻이에요. 렌더. 밝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해서 밝기를 계속 조절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시도 같은 경우가 이런 것들을 많이 조절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를 그대로 8이라고 놨습니다. 제가 필름 감도를 200으로 제가 400으로 올렸습니다. 400이에요. 그러면 많이 밝아지겠죠. 이렇게. 거의 똑같은 밝기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입니다. 셔터가 열리고 닫히는 속도. 이거는 100분의 1초로 보시면 돼요. 뭐 1000분의 1초, 100분의 1초, 10분의 1초, 그 다음 노출 이렇게 됩니다. 1초, 2초, 3초 이런 건 노출이라고 해요. 보통 그 야경 보면 이렇게 자동차 이렇게 빛 쭉 간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노출이에요. 뭐 5초 노출, 10초 혹은 30초 노출, 그렇게 노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럼 노출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빛이 계속 들어오겠죠. 밝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300이지만 제가 150으로 바꿔놨어요. 150분의 1초입니다. 그러면 더 밝아집니다. 밝아진 거 보이시나요?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줄여보죠. 뭐 500분의 1초. 그러면 어두워지는 거죠. 500분의 1초 동안 열렸다 닫히는 거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에는 여기 카메라에 보시면 뎁스 오브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굳이 저는 여기서 뎁스 오브 필드를 쓰지는 않아요. 근데 있으니까. 자, 보시죠. 이렇게 제가 좀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서클, 반지름 100mm, 푸시앤풀 2400, 트리플 클릭, 그룹 3000, 다시 1000mm 곱하기 10개. 그러면 이렇게 통로가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뎁스 오브 필드를 제가 켰습니다. 뎁스 오브 필드를 켜고 그 다음 포커스에 보시면 픽스 디스턴스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편에 보시면 이 아이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시면 왜 안 잡힐까요? 자, 얘를 누르시면 내가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위치가 여기 거리 값이 자동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거리값이 자동으로 바뀌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누르고 내가 원하는 자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위치가 자동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내가 지정한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심도가 바뀌게 됩니다. 피사체의 심도가 바뀌게 돼요. depth of field가 피사체의 심도란 뜻입니다. 심도가 얕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심도가 얕다, 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려워요. 그죠? 자, 보시면 포커스가 아웃포커싱 효과 들어보셨나요? 내가 지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주변 배경이 뿌옇게 흐려지잖아요. 그건 뭐냐면 심도가 얕아진 겁니다. 깊이감이 얕아진 거예요. 그래서 주변 배경이 뿌옇게 흐려진 겁니다. 심도가 깊다는 얘기는 이 앞부터 저 뒤에까지 다 또렷하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깊으니까, 심도가 깊으니까 다 또렷하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얼마 차이 안 나네요. 자, 값을 올려보겠습니다. 1로 바꿔보죠. 그리고 다시 렌더. 그러면 자, 이렇게요. 내가 지정한 부위를 여기를 지정했으니까 여기 기준으로 해서 다 뿌옇게 흐려져 버린 거죠. 심도가 많이 얕아진 겁니다.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하는 게 depth of field예요. depth of field가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한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0.8 다시 렌더. 그럼 심도가 바뀐 거 보이시나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더 그 다음에 흐려진 거, 심도가 많이 얕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여기서 위치를 조절하고 이걸 이용해서 포인트 지정하고 디포커스 효과로 값을 올려버리면 심도가 얕아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펙트 특별한 거 없고, 네. 렌더 아웃풋. 이 렌더 아웃풋은 좀 기억해 두셔야죠.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이미지 크기, 가로, 세로, 폭 크기죠. 이 가로, 세로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그게 이미지 위드하고 하이트.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A4에다가 출력하고 싶어요. A4에다가 사진처럼 출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A4 사이즈가 210에 297이죠. 여기다가 0을 한 개씩 더 붙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A4 사이즈의 적당한 출력 크기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보통은 우리가 출력할 때 300ppi로 혹은 300dpi로 계산을 하잖아요. dpi로,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250dpi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A4에 300dpi 그러면 사이즈는 2500에 3000 얼마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다 외우질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편해요. A4 사이즈, 원래 A4 밀이죠. 곱하기 10. 그러면 적당히 맞아 떨어집니다. 대략 한 250 dpi 정도 나와요. 아이고, dpi.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그럼 A3면 어떻게 될까요? A3라면 297에 420이잖아요. 여기다가 0을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A3의 적당한 크기로 렌더링이 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해서 렌더링하면 시간 오래 걸렸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금방금방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고치면 돼요. 1024 그러면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세이프 프레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건 꺼놓는 게 좋아요. 뭐냐면은
세이프 프레임을 누르면 화면 위아래 이렇게 회색 영역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말 그대로 이 회색 영역 바깥으로 나가면 렌더링 안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렌더링 돼서 이미지로 저장되는 곳이에요. 근데 얘가 켜져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익스포트해서 2D 그래픽으로 내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내보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도 많이 사용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렇게 이런 게 들어가요. 이런 게 들어갑니다. 이해되시죠? 심지어 어떨 때는 이게 깨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깨져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꺼야만 익스포트 하게 되면 제대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깨끗하게 이미지가 깨끗하게 나가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죠. 얘네들 우리가 이제 얘 말고 투시도를 해볼까요? 자, 오픈 투시도. 자, 우리는 안 한 거지만 제가 투시도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투시도잖아요. 이걸 렌더링해서 내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파일에 그냥 익스포트 하는 거죠. 2D 그래픽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화면과 똑같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것만 들고서 가는 경우도 많아요. 렌더링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얘만 들고서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이것만 봐도 충분히 어떤 방향으로 작업을 할 건지 충분히 보이거든요. 매핑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고 렌더링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자, 한번 해보시죠. 아웃풋 부분이죠. 자, 바로 여기 세이브 이미지요. 우리가 이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 얘가 메모리를 다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저장하겠습니다라고 누르는 순간 얘는 이제 더 이상 가용 자원이 없기 때문에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장하기 전에 컴퓨터가 다운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아예 시키는 거예요. 얘한테 시키는 겁니다. 체크해 놓으면 렌더링 끝나고 저장까지 해, 이런 뜻이 됩니다. 여기를 누르시면 저장 위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D 드라이브에 투시도에 확장자 PNG로 해서 저장. 그러면 이렇게 저장 위치가 지정이 되는 거죠. 파일 이름이랑. 그래서 작은 사이즈는 상관없지만 보통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300dpi짜리 파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세이브 이미지에서 반드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장하고 그러니까 렌더링하고 다이렉트로 저장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 넘어가고 자, 인바이런먼트. 네. 여기서는 GI 값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백그라운드는 배경이란 뜻이죠. 여기 배경을 눌러보시면 이렇게요. 이렇게. 기본 배경이 스카이가 돼 있죠. 하늘 배경. 네, 이렇게 하늘 배경으로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렌더링. GI 값. 아까도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했죠. 광원으로부터 왔을 때 이건 프라이머리,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반사돼서 나간다 그랬죠. 요거 세컨더리 레이. 요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는 게 GI 값. 이 숫자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많이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V레이를 할 때는 이 GI 값을
켜놓고 렌더링을 하셔야 올바른, 그러니까 이런 세컨더리 레이가 올바르게 계산이 되어집니다. 나머지는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렌더 파라메틱. 자, 아까도 얘기했던 여기 노이즈 리밋에 대해서 아까도 설명드렸었죠. 노이즈 리밋은 넘어가고, 그 다음 버켓 사이즈. 렌더링을 누르게 되면, 렌더링을 누르면 프로그레시브 아니죠. 지금 나오는 이 조그만 사각형들 보이시나요? 이게 버켓입니다. 이 사각형의 크기를 지정하는 겁니다. 자, 제가 64라고 했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조금 더 버켓이 큰 상태로 왔다 갔다 합니다. 커진 거 보이시나요? 다시 봅니다. 32. 다시 렌더. 그러면 버켓이 작은 상태로 움직일 겁니다. 작아진 거 보이시죠? 네. 버켓의 크기. 그 다음 미니멈 디바이스, 서브 디바이스, 맥시멈 서브 디바이스. 서브 디바이스라는 말은 품질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셔도 좋습니다. 미니멈 디바이스, 최소 품질, 맥시멈 디바이스, 최대 품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브 디바이스라는 게 나누다란 뜻이에요. 이렇게 영역이 하나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한 번 나눈 겁니다. 이게 미니멈 디바이스고, 그 다음에 맥시멈 디바이스면 이렇게 나눠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조그만 사각형들이 훨씬 더 많아졌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버킷을 한 번 쪼갠 겁니다. 이렇게요. 버킷을 12번 쪼갠 거예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을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품질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좋습니다. 최소 품질, 최대 품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랙티브 파라메틱은 넘어가도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안티알래싱 필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안티알래싱 필터요. 이 값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안 보이네. 조금 더 밝게 해서 렌더링을 해보죠. 자, 카메라 4 250. 자, 렌더. 자, 많이 밝아지죠? 카메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밝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조도를 계산한 거예요. 1차로 조도를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리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2차로 다시 조도 계산한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조도 계산 2번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어떤가요? 선이 이렇게 일직선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 뿌옇게 흐려진 거 보이시죠? 이걸 안티알래싱이라고 합니다. 이 안티알래싱을 계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캠룰럼이라는 게 가장 뚜렷하게 계산합니다. 자, 여기만 보시죠. 여기만 보시죠. 어떤가요? 조금 아까에 비해서 조금 더 뚜렷해진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셔야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이건 캠룰럼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또렷해진 이미지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여기에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이겁니다. 이 값인데 얘를 눌러 놓으세요. 여기 얘를 눌러 놓으시면 되고, 보시면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입니다.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GI 값이에요. GI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총 3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리디언스 맵, 또 하나는 브라우트 포스, 또 하나는 라이트 캐시. 이렇게입니다. 스케치업 기본 값은 이거예요. 브라우트 포스가 프라이머리, 라이트 캐시가 세컨더리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브라우트 포스보다는 이리디언스 맵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근데 가장 현실감 있는 계산을 하려면
브라우트 포스하고 라이트 캐시를 쓰시면 돼요. 이게 가장 현실감 있는 렌더링 기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리디언스 맵은 일단은 화면을 렌더링을 싹 해요. 화면을 아까 렌더링 2번 하는 거 보셨었죠? 1차적으로 조도를 싹 계산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어떠냐면 거기서 광원을 추적합니다. 장면을 먼저 렌더링하고 해당 장면에서 광원이 어디 있는지를 측정한 다음에 다시 광원을, 그러니까 조도를 보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리디언스 맵이에요. 다시요. 이리디언스 맵은 조도 보관법이라고 합니다. 장면을 렌더링하고, 장면을 먼저 렌더링하고, 그 다음에 광원의 위치를 추적한 뒤 조도를 보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렌더링 속도가 빨라요.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을 쓰는 겁니다.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광원부터 계산해요. 광원 여기 있죠? 쭉 계산해서 렌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광원에서 빛이 나오는 것을 추적해서 하기 때문에 제일 사실적으로 렌더링 할 수 있다는 게 브라우트 포스.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는 뭐냐면 광원에 빛의 입자가 나오잖아요. 그 빛의 입자가 지닌 에너지의 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입자가 벽에 부딪히잖아요. 그때 에너지의 양, 부딪혔을 때 에너지 양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에다 라이트 캐시를 놓고 렌더링하면 이렇게 동그랗게 얼룩덜룩이 생겨요. 얼룩이 생겨요. 광원에 에너지가 계산되기 때문에 얼룩이 생깁니다. 그래서 라이트 캐시는 프라이머리로는 안 쓰고 세컨더리를 씁니다. 자, 이리디언스 맵 다시 한번 보죠. 자, 2번 렌더링 합니다. 자, 지금 버킷이 한번 지나갔죠? 이때 지나간 이 첫 번째 조도를 계산한 거고요. 지금 이렇게 조도를 먼저 계산한 겁니다. 보시면 이렇게 경계가 다 흐릿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렌더링 할 때 그러니까 광원의 위치를 추적해서 이렇게 다시 렌더링한 겁니다. 그래서 이리디언스 맵이 렌더링 속도가 빨라요. 그에 비해서 브라우트 포스는 애초에 광원에서부터 빛의 입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사실감 있게 이렇게 사실감 있게 이렇게 그냥 렌더링 해버립니다. 아예. 처음부터 정교하게 렌더링을 다 계산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어요. 끝. 어떤가요? 한 번에 렌더링이 끝났죠? 자, 이해되시나요? 이리디언스 맵과 브라우트 포스의 차이점입니다. 근데 라이트 캐시는 얼룩덜룩 한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얼룩이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은 보이시나요? 이렇게 얼룩이 남는 거? 이렇게 얼룩이 남은 거 보이시죠? 이런 부분들 얼룩이 남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요. 광원을 추적하다, 그러니까 광원이 지닌 에너지의 양을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얼룩이 남아요. 그래서 프라이머리에는 브라우트 포스나 라이트 캐시를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세컨더리에는 브라우트 포스, 그러니까 이리디언스 맵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브라우트 포스, 라이트 캐시 두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보통 세컨더리 레이로는 라이트 캐시를 쓰게 됩니다. 자, 이리디언스 맵을 보시면 미니멈 레이스하고 맥시멈 레이스가 나옵니다. 최소 품질, 최대 품질이에요. 0이 최대 품질입니다. 0이 최대 품질이에요. 더 이상 좋아지 1, 2 뭐 이런 거 의미 없어요. 0이 최대 품질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거를 베리 하이로 놨습니다. 맥시멈이 0으로 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게 최대 품질이에요. 렌더 해상도 그대로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광원을 추적해서
조도를 계산하는데 렌더링된 사이즈 그대로 계산해 주세요. 굉장히 고품질이 들어갑니다. 미니멈은 마이너스 3이죠. 대략 뭐 절반의 절반 정도의 해상도로 렌더링 해주세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니멈 레이스, 맥시멈 레이스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서브 디바이스, 품질이죠. 이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혹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품질 차이가 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값을 주시면 돼요. 여기 0.01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혹은 0, 마이너스 1 그러면 고품질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서브 디바이스를 80으로 줘버리면 고품질이 되는 거죠. 고해상도가 돼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 역시 마찬가지로 서브 디바이스고, 여기 트레이스가 추적하다라는 뜻입니다. 광원을 두 번 추적한다는 얘기죠. 한 번 부딪히고 두 번 부딪혔을 때까지 추적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입자라 그랬죠? 그 빛의 입자의 크기가 0.01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렌더링을 하게 되면 렌더링이 느려지긴 하겠지만은 이제 품질이 좋아지는 거죠.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제가 여기다가 아주 조그맣게 원을 하나 그릴 겁니다. 서클 반지름 10mm 짜리요. 반지름 10mm 짜리고 옵셋 1mm 아니 2mm, 가운데는 지우고 푸시앤풀 5mm, 아니 조금만 더 올려볼까요? 한 7mm. 자, 메이크 그룹. 자, 이렇게 그룹 걸어놨고요. 여러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 메탈이 있습니다. 메탈에 크롬 폴리시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크롬
폴리시드. 폴리시드가 광택이란 뜻이에요. 이거 다 어디서 가져오냐면 여기서 가져오는 거 아시죠? 여기 재질에서 매핑 소스의 두 번째 보시면 여기 있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여기 메탈 부분에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메탈을 불러오시면 메탈에 22번 메탈에 보시면 크롬 폴리시드가 있습니다. 이 크롬 폴리시드를 얘한테 부여해 줄 겁니다. 그럼 얘는 광택이 날 거예요. 자. 렌더 옵션에서 자, 이렇게 지금 렌더링을 해봤는데요.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여기 커스틱이라는 효과입니다. 커스틱스라는 효과인데 효과가 잘 나진 않아요. 근데 커스틱이 뭐냐면 빛이 굴절이나 반사를 통해서 그 빛이 모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일렁일렁 거리는 거 있죠. 수영장 위에 빛이 반사돼서 일렁일렁 거리잖아요. 네, 그런 효과. 그 다음에 그 병이 있어요. 와인잔 같은 거, 병이. 그러면 햇빛이 모여서 이렇게 그 빛이 모이는 효과, 혹은 거울로 해서 이렇게 반사되는 효과 있죠. 그런 걸 전부 커스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사 재질에 잘 일어나요. 아이고. 그 렌더링을 하게 되면, 여기만 지금 렌더링을 제가 걸 건데요. 지금 이 부분에 커스틱 효과가 일어날 겁니다. 지금 요만큼 빛이 이렇게 모여있는 효과. 이게 잘 안 그러니까 효과가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멀티플러를 이용해서 좀 세기를 조절하면 아마 효과를 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빛이 이만큼 여기 빛이 이렇게 퍼지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모양 나오는 거, 요 부분. 이게 커스틱 효과입니다. V-Ray를 개발한 카오스 회사에서 샘플로 만들었는데 수영장이 이렇게 일렁일렁 거리는 그 샘플을 만들어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부분에서도 이렇게 커스틱 효과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조그맣게 해서 하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개만 더 해볼게요. 그게 뭐냐면 여기 커스틱 효과 밑에 여기 environment라고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볼륨매틱 environment라는 효과가 있는데 요거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건물을 하나 오픈해 보도록 하죠. 우리 모델링 한 것 중에 맞지? 요거 없네. 다시 파일 오픈. 자, 우리가 이제 요런 걸 요거 작업했었죠. 그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environment라는 효과가 뭐냐면 이거 안개 효과입니다. 포구 효과예요.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에리얼 퍼스펙티브는 보통 그 멀리 있는 부분 있죠. 고속도로 운전하다 보면 그 산들이 이렇게 중첩돼서 나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대부분 가까이 있는 산은 채도가 높고 또렷하게 보이지만 멀리 있는 산들은 채도가 낮고 흐릿하게 보여요. 그 마치 안개가 낀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 에리얼 퍼스펙티브가 바로 그거예요. 그 비저블 레인지가 가시 범위란 뜻으로 이게 이제 6,000m입니다. 6km란 얘기예요. 가시 범위가 6km인데 제가 이거를 200m로 고쳐봤습니다. atmospheric height, 높이란 뜻이에요. 바닥에서부터 6km까지 안개가 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을 해보면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안개가 들어간 느낌이 만들어져요. 이게 에리얼 퍼스펙티브라고 합니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값을 여기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비저블 레인지가 카메라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에 대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멀티플리가 이 안개의 세기, 안개의 농도가 얼마나 짙은가 흐린가에 대한 정도입니다. 보시면 뭐 가시 범위가 있는데 atmospheric height라는 것이 있죠. 6km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를 2m로 바꿔봤습니다. 2m로요. 그러면 바닥에서 2m만 이렇게 안개가 낍니다. 이렇게요. 여기에만 안개가 들어가죠. 그죠? 이런 안개가 있을까요? 있어요. 물안개 같은 거 있잖아요. 물안개 같은 게 바닥에 이렇게 살짝 올라오죠? 이럴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 값하고 높이 값, 그 다음에 이 멀티플러 값을 이용하면 안개가 들어간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